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하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 흔들리기도 했죠.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백성훈 전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조금 이 내용을 한번 전문적인 시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백 연구원님, 지금 이게 핵 협상 원래 이거 한 5차례 하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4월부터 시작해서 예, 어제가 6차 협상이 예정됐다가 결국 못한 거죠. 네, 못하게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분은 이란의 핵 능력이 너무 증대가 돼서 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위협뿐만 아니라 전 국제사회의 위협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위권 발동, 유엔 헌장 51조에도 나와 있는 자위권 발동으로 우리가 이란을 치겠다 하고 쳤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그런 표면적인 명분뿐만 아니라 네. 그 다른 그 여러 층의 문제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는 궁금해서. 예.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공격하기 하루 전에 네. 네타냐후가 정권에서 내려올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해산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졌었거든요. 언제요? 바로 전날입니다. 6월 6월 12일 날. 12일 날. 네. 그래서 원래 그 크노세트, 그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기라서 네. 다수 정당의 총리가 다수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네, 되는데 네. 리쿠드 당이 다수당이 될 수가 없어서 그 극우 정당 조금 극렬한 보수 정당 14석을 가져와서 연정으로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이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징집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보수 정권에서 흔들리니까 반대당 진보 정당에서 예. 국회 해산안을 지금 내온 겁니다. 불신임 투표로 걸어서 불신임을 그러면 걸어서?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53대 61로 그냥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성과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게 국내적인 정치적인 차원이었고 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좀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이스라엘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걸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란이 핵 협상을 해서 다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들어오면 이거 이스라엘에게 대한 가장 큰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6월 달에 지금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의장국이 돼서 유엔에서 지금 가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회의를 지금 열기 했습니다. 근데 예. 거기서 가장 크게 다뤄질 의제가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을 유엔이 국가로 인정하긴 했지만 회원국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아 너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안 풀 거면 그냥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갖고 와서 한번 다뤄보자 하고 회원국으로 이제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경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제안을 한 게 프랑스하고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그래서 의장국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 내부적인 환경, 그다음에 그 국외적인 환경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뭔가가 타결책이 필요했었고 해결책이 네. 필요했었고 미묘하지만 그 13일 날 그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게 된 것이죠. 아니 왜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하는 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제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JCPOA, 그러니까 네네.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권해서 조금 약간 평화 구축을 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피보트 아시아를 하든 아니면 중국 견제로 들어가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란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양동작전으로 또 핵을 개발할 수 있으니 그냥 이 협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4월 달에 트럼프와 이란이 핵 협상이 진행될 때도 계속 반대 의사를 밝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번에 6월 달에 되고 나름 말씀하신 대로 6차 회담이고 나름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회담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 제한만 할 수 있으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갖는 거 문제 없다라고 처음에 협상 들어갈 때는 얘기했다가 이스라엘이 극렬히 반대하니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이란 너 못 가져. 그거는 협상에서 얘기 안 할 거야. 너네들 그거 포기해야지 그 협상이 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협상이 진행됐던 거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이 그 핵 협상을 되게 반대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어요. 예. 또 우리 백영훈님 말씀 들으니까 뭐 그런 또 이렇게 솔깃한 또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저게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린 겁니까? 현 집권 세력인 네타냐후 세력이 궁지에 몰린 겁니까? 지금 네타냐후 행정부가 궁지에 몰렸지만 지금 네타냐후 행정부는 지금 뭐 국외적으로 특히 이란과 다 싸움에서는 역대 어느 총리보다는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보면 미묘하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건도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득점 요인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득점을 했죠.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거의 1982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세력이고 그들이 퍼블릭 넘버 원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헤즈볼라인 나스랄라였거든요. 나스랄라를 축출해내고 소위 말해서 그 이란이 그 구축한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을 다 형해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지금 정권이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거에 문제가 많습니다. 기소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되게 그 위협에 몰려 있지만 지금 그 외교적 성과나 이런 안보적 성과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네타냐후 지지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한번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조금 다시 한번 외교적 의제를 밀어서 그 이란과의 그 안보 의제를 밀어서 조금 자기의 그 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죠. 물론 그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진짜 사실대로 이란의 핵 능력이 증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이란의 핵 능력이 증대한 거 그리고 이란이 핵폭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라고 한 거는 2002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사드나 그 대규모 그 총력전을 해서 공격을 하느냐에서는 아직까지 퀘스천인데 그거에 대한 그 괴리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도 맞물려서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적합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오히려 지금 이란 내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심각하죠. 이란은. 실제로 지금 이란 정권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시위도 커지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그 공세를 올려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이 13일날 공습을 했을 때는 명분에 맞게 공격을 했습니다. 너 핵 무기가 있으니까 공격할게. 그래서 핵 무기와 정책을 수립하는 군수장들 20명을 다 날려버렸죠. 그다음에 그 핵 개발을 해내는 핵 과학자들을 다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핵 능력 중에 이란이 가진 핵 능력 중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60% 농축된 우라늄이 축적된 거거든요. 60% 농축 우라늄을 지금 IAEA 5월 보고서에 보면 408kg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60% 농축된 우라늄이 42kg 있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 이란이 지금 핵무기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부풀리기 위해서 15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보수적으로 보면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세력들을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 핵무기 물질이 가장 많이 축적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게 나탄즈 핵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 타겟을 성공적으로 첫 번째 공습에선 타격을 했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도를 보시면 이란의 서한 그 국경, 거기가 그 미사일 기지, 레이더 방공 기지가 다 있거든요. 거기를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의 제공권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파스 가스전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시설들, 정유 시설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핵
개발에 관한 명분으로 공격을 쳤지만 그 지금 정지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 하냐면 내부적으로 너네들의 그를 흔들겠다. 왜냐하면 지금 오랜 전쟁으로 이란 국민들은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처참하게 피폐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석유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 공급까지 이렇게 막히게 되면 이란 시민들은 당연히 지금 정권에 대한 비토 감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전 시위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저도 놀랍긴 한데 너무 치밀하게 그 전략을 맡겨서 그래서 처음에는 명분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정권의 전복을 꾀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으로 이제 공습을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란 정권이라 하셨습니다만 지금 또 주말에 약간 시장으로 하여금 안도할 수 있었던 뉴스가 외무장관이 우리 그만 때리면 우리도 안 때릴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란 외무부 쪽이고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이 연구원님 그러니 성직자로 위에 더 하메네이하고 하메네이, 대통령하고 즉 이란 군부하고 외무부가 생각이 같겠냐 말이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런데 요걸 좀 봐야 됩니다.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외교부와 그 지금 말한 핵심 세력과의 괴리는 있지만 네. 핵심 세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그게 전쟁을 멈춰야지 자기네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국면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외교부 장관 아락치가 자기가 나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면 나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이란이 정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글쎄. 반증이 하나 예. 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거죠. 이스라엘이 멈출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네, 이게 네. 역사적으로 자기네들한테 가장 큰 기회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의 공운이 될 텐데 네. 과연 멈출 것인가? 멈추겠느냐. 근데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래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봤지?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했어. 더 하면 돼. 너네들 지금 내가 주는 안을 받는 게 좋을 거야. 받으면 내가 뭐 해볼게.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트럼프 스타일이네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강압 외교라고 하는 이제 정치학적인 그 분석 네, 네. 비법인데 제가 그걸로 이제 논문을 쓰고 많이 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훌륭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그 채찍이 되게 신뢰성 있는 채찍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신뢰성 있게 진짜 너네들을 괴멸시킬 수 있어 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고 진짜 아픈 채찍이네요. 아픈 채찍을 갖고 네. 있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도까지 해서 그냥 안을 받아 핵 그냥 포기하고 하면 경제 풀어줄게 하고 하는 안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아까 전에 질문과 같이 돌아가면 누가 궁지에 몰린 거냐. 네타냐후는 내부적으로는 내부 정치적으로는 궁지에 몰렸지만 외부 정치적으로는 지금 가장 그 하이타이드 그 높은 조류에 있는 거고 지금 이란이 가장 궁지에 물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트럼프는 이걸 즐기면서 트럼프 행정을 즐기면서 지금 안을 계속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면 방어하겠다라고까지 나오고 트럼프가. 예. 왜냐하면 그렇게 방어해야지 계속 자기가 쓸 수 있는 채찍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자체가 그렇게 장기화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런 모든 그들이 장기적으로 안 갈 거다라고 보는 게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전쟁이 처음 이게 분쟁이 시작됐을 때 유가가 11%, 12%까지 그렇지. 올랐다가 예. 지금 5, 6%로 좀 예. 안정됐잖아요. 예.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시장이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정치 외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5차 중동전 이제 확전이 될까는 저는 지금까지 물론 제가 never say never지만 네, 저는 네.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보면은 막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이란 쪽 지지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겠는데 지금 푸틴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찌됐건
궁지에 물려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한 거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습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유엔 안보리 51조에 있는 유엔 헌장 51조에 있는 자기 자위권 발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자위권 발동에도 조건이 있는데 이번 이란 핵시설 타격은 자위권 발동일까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지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이제 이런 거죠. 와서 자기가 완전히 왕따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도 국제적 플레이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만 나빠? 여기 이스라엘도 한번 국제법으로 따져볼까? 이것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자기가 목소리를 여기서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자기가 어떻게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 상태죠. 중국은요. 중국은 이제 일단은 관망 자세입니다. 예. 굳이 여기 들어와서 좀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지금 전쟁 시기부터 초창기부터 이란이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의사결정을 할 시스템이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없고요. 이란에 이렇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유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백영호님 요즘 지금 뭐 꼭 이스라엘 이란전 요즘 뭐 하기 좋은 말로 이 전쟁이라 하던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숱한 그 영상이나 정보가 올라오는데 말이죠. SNS나 이런데 아니 솔직히 영상 보다 보면은 저거 만든 것 같은데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많고 진짜 이제는 뭐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이 뉴스도 가스전을 공격했다. 맞습니까 이거? 사우스파스전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F-35가 격추됐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글쎄, 예. 지금 가스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조금 좀 유보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우스파스 유저는 카타르도 연결이 돼 있는 그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연히 지금 다른 되게 프리사이스하게 정확하고 아주 그렇게 지금 그 공세로 올려가고 있는데 그 소위 남북 파스 유저는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란과 카타르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과연 지금 이스라엘이 좀 분쟁 요소가 있는 카타르도 좀 연계되어 있는 거기를 공격했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이란 쪽에 대한 어떤 뭔가의 위협을 하고 한 거지 뭐 그 시설에 대한 파괴를 위한 타격인가 이런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모르죠. 그리고 저도 지금 팔로우 보도들을 네, 보려고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디테일하게 올라온 게 없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뻔하고 이란이 공세를 올렸던 거에 2011년, 2012년, 2018년 3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다 한번 막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가 막히면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로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죠.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는 것은 이란은 그거는 정말 라스트 리조트 갈 때까지 갔을 때 쓰는 카드입니다. 그야말로 옥살이. 그냥 나 죽고 네, 너 죽자라고 네.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이 지금 가장 도와주는 예, 예. 파트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의 에너지원이 다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란이 하고 싶어도 중국이 항상 말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유일한 동반자인 중국한테도 한 방을 먹이는 그런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군까지 개입을 할 건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 위협에 대해서. 예. 그러면 뭐 주로 외교적, 군사적 이런 분석이십니다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은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아니면 아직 모른다? 보통 제가 이거를 저도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네.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고 네. 이렇게 무디스도 네. 보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다 보는 게 다들 그냥 78달러에서 80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안정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 급변 사태가 돼서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 140달러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이란발 석유나 이런 증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호르무즈가 완벽하게 맞히지 않는 한 그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빨리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를 다 막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뺨을 때려주고 싶은 이스라엘과 아니면 개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풀고 싶어하는 네. 미국한테 어떤 명분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는 네.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